2024학년도 수능 대비 11강 어법 정확성 파악 게이트웨이입니다. 어법 문제에 있는 지문들은 대부분 중요하게 봐야 할 지문이 많습니다. 밑줄이 그어진 부분 자체를 약간 변형해서 학교 시험에 낼 가능성도 많기도 하고, 물론 평가원이나 수능에서도 그럴 수도 있겠지요. 또한 다른 유형으로 변형 출제될 가능성도 꽤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지문들은 한 문제씩 나눠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법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큰 시각을 가지는 게 좋습니다. 특별히 크게 우리가 어떤 시각으로 문장들을 보아야 되는지에 대한 정리부터 하고 들어가지요. 보시겠습니다. 어법 혹은 문법성 판단력 문제를 해결하는 포인트입니다. 어법 문제를 푼다고 처음부터 문장 하나하나 밑줄 친 부분에 꽂혀서는 안 됩니다. 문법이 아니고 어법입니다. 어법은 앞뒤 글의 관계를 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해요. 옛날 학력고사 시기라면은 그 문장 자체만 보거나 밑줄이 있는 부분만 봐도 상관이 없었지만은 어법은 글의 앞뒤 관계를 보는 것이 정말로 중요해요. 그래서 일단은 독해를 하는 것처럼 문장을 보면서 밑줄 친 부분에 조금 더 유의를 하면서 쭉 훑어보는 식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문맥이 이상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문법적으로는 맞는데 문맥상 틀린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어법 문제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수업을 들으면은 이제 왜 그게 그런지를 서서히 알게 될 것이고, 전체 문장을 크게 스캔을 하듯이 바라보다가 뭔가 이상하다 이런 느낌이 이제 와야 해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포인트를 신경을 써야 되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주어의 수와 인칭에 맞는 알맞은 동사인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수의 일치가 가장 기본이에요. 지금 여기에 있는 예문들은 다 틀린 부분이 있는 문장들인데, 여기서는 이 문장들 하나하나를 정리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냥 여러분 혼자서 이 설명을 보면서 어디가 잘못되어 있는지 한번 파악해 보시면 좋겠고요. 지금은 수능 특강 문제를 풀기 위해서 개괄적으로 선생님이 한번 다루는 것일 뿐입니다. 참고하세요. 그리고 이와 관련한 세부 내용을 아시고 싶으면은 역대 수능 어법 기출 문제들만 따로 모아서 하는 강의를 들으면 되겠습니다. 다시 돌아가죠. 1번 주어의 수와 인칭에 알맞은 동사인지를 확인하는 건데, 인칭이 맞는가는 사실 초등학교나 중학교 문제에서 거의 출제를 하지 고등학교 이상의 과정에서는 거의 출제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수에 대한 파악을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중요해요. 특히나 일반적인 주어 동사로 나와 있는 동사에서의 일치는 너무 쉬운 문제이기 때문에 그건 역시 중학교 이전 수준에서 나오는 것이고, 고등학교 이후의 문제들에서는 일반적인 동사의 자리라기보다는 접속사 안에 있는 그 절에서의 동사부라든지 문법적 판단이 쉽지 않은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많이 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예문에서 I have seen the boy who are wearing a red hat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 are와 같은 것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기에서는 바로 관계대명사절 속에 동사가 제대로 표현이 되고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who는 주격 관계 대명사이기 때문에 바로 선행사로 있는 the boy가 주어라는 거죠. 그래서 the boy를 주어로 삼았을 때에 are가 맞냐 생각을 해보면 되겠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틀렸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좀 쉽게 낸 거예요. 조금 더 복잡하게 내면 여기에 주어를 수식하는 전명구 같은 걸 또 붙여가지고 여기에 있는 이 명사에 낚이도록 그렇게 문제를 출제하기도 합니다. 참고하세요. 어쨌거나 수일치가 첫 번째 포인트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 2번 동사의 시제가 적절한지를 확인을 해야 해요. 그리고 물론 시제일치의 예외에 해당하는 부분, 특히 가정법과 조동사가 드러나는 이러한 형태에서의 표현들이 맞는가를 따질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가정법을 포함하는 이런 시제의 형태들 주의가 필요하더라. 여기에서 if절 안에 rises, 그 다음에 주절에서 would believe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이 어떠한가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3번은 바로 태에 관한 내용입니다.
태라는 것은 주어와 목적어와의 관계 자체가 바로 태입니다. 그래서 글의 내용에서 이러한 주어 목적어의 관계성에서 태가 적절한지를 파악할 줄 알아야 되는데, 앞에 독해 지문들에서 여러 번 설명했다시피 보통 수동태가 되면 뒤에 명사가 없다라는 것이 주요 포인트라고 했죠. 근데 여기는 his children이라는 명사가 나와 있네요. 이상하다.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은 준동사와 관련한 문제들이 역시나 많이 나오는데, 이때도 역시 우리가 동사에서 1, 2, 3번이 사실은 동사부에서 체크인데, 결국은 준동사는 동사처럼 보는 시각이기 때문에 역시나 시제 그리고 태의 모습이 준동사에 적절하게 드러났는가라는 걸 따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큰 줄기는 수, 시제, 태입니다. 수시태. 수시태. 주의해야 되겠죠? 수시태. 됐어요. 그래서 동사와 준동사까지 포함해서 수시태를 따지는 것이 가장 기본. 그 다음 5번째는 비교 구문과 같은 이런 구문의 표현이 적절한가를 따질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관용적인 표현이다라고 외우는 것들 있죠. 그렇게 관용적이다라고 하는 것들이 보통은 기본 규칙에서 벗어나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보면 use라는 동사의 쓰임에 대해서 자주 묻는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알아놔야지 there was used to 다음에 being이 맞는가 뭐 이런 형태, 그러니까 이때 to가 부정사의 to인가 전치사의 to인가 이런 것을 구분하는 어법 문제도 상당히 자주 출제가 됩니다. 특히 그래서 to 다음에 원형인지 ing인지 이것을 구분하는 것은 기본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것이 좋아요. 그 다음에 6번은 단골손님, 병치법 혹은 평행구조라는 거죠. 특히나 and, but, or 이 세 가지 등위 접속사에 주목해야 합니다. 다른 건 신경 쓸 필요 없어요. and, but, or 다음에 밑줄이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럴 때에 여기에 있는 말이 앞에 나왔던 어떤 말과 대등하게 이어지는가를 확인을 하고 결국은 이건 해석을 해봐야 어디에 연결되는지를 정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특히나 해석이 필수예요. 위에 것들도 사실은 다 기본 베이스로 정확한 해석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 다음 7번은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로 나무가 아니라 숲을 보라 라고 했죠. 마치 송골매가 하늘에서 빙빙 돌면서 사냥감을 찾다가 쫙 내리꽂죠. 그래서 크게 보는 뭐 이런 시각으로 볼 수 있어야 되는데 문장의 구성을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동사의 밑줄이 있을 때 단순하게 그냥 동사의 핵심 위에서 얘기한 수시태, 자, 이 수시태가 적용이 되어 있는가를 단순하게 묻는 문제일 수 있지만 때로는 준동사로 표현이 돼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또 거꾸로 준동사로 나와 있는 것이 그냥 사실은 동사가 돼야 하는 게 아닌가라고 볼 수도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것에 대한 판단의 가장 핵심은 뭐라 그랬죠? 선생님의 기초 영문법 강의를 열심히 들은 친구들은 바로 얼마 전에 올렸던 준동사가 왜 필요한가 그 문법 내용을 참고하면 되는데 바로 접속사와 동사의 개수의 관계를 보면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한 문장의 동사는 하나가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동사가 하나 더 나오려면은 무조건 접속사가 있어야 하죠. 하지만 접속사 없이도 동작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준동사를 사용하는 것이다 라는 게 핵심이에요. 너무나 자주 나오는 핵심 내용이므로 잘 챙겨야 합니다. 그 다음 2번 문장에서 대명사 같은 게 이렇게 보였을 때도 단순하게 명사의 기본 쓰임의 핵심 내용인 성, 수, 격을 따지는 문제일 수도 있어요. 성은 남성, 여성, 중성, 양성 뭐 이걸 따질 수 있는 거죠. 이것은 보통 아주 기본적 내용에서 초등, 중등 정도의 문제에서 나오나 아니면 아예 토익, 토플 같은 약간 고난도의 문법에서 세부적으로 따지는 뭐 그런 부분에서 오히려 나올 수 있지 고등학교에서는 거의 이 성에 관련한 부분은 묻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로 많이 묻는 것이 바로 수죠. 대시 나와 있는데 혹시 does라는 복수로 받아야 되는 게 아니냐, 뭐 원인데 사실은 ones로 받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단수 복수의 개념을 따져 묻는 그런 수의 일치와 관련한 부분일 수 있어요. 그 다음으로는 격과 관련해서 목적격이 아니라 소유 대명사 같은 게 돼야 되지 않을까, 아니면 일반 대명사가 아니라 제귀 대명사를 써야 하지 않을까, 뭐 이런 문제들이 또 자주 출제됩니다.
하지만 그 자체의 대명사의 쓰임이 아니라 관계대명사로 써야 되지 않을까? 요거를 물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전체 구조에서 바로 접속사의 역할을 하는 말이 필요한가 아닌가를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계대명사는 정확히 얘기하면 관계대명 종속 접속사예요. 접속사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방금 1번에서 했던 것처럼 만약에 문장에 동사가 2개 이상이 나와 있으면 우리는 접속사의 역할을 하는 관계대명사를 써야 하는 거죠. 뭐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동사의 개수는 항상 접속사보다 하나가 많아야 됩니다. 핵심 포인트는 그래요. 동사가 2개면 접속사는 하나가 있어야 되고 동사가 만약에 9개가 있으면 접속사는 그보다 1개 적은 8개가 있어야 된다. 이런 식이에요. 만약에 이게 맞지 않으면 접속사의 생략이라는 약속이 적용이 된 건지를 따져야 하고 만약에 이 생략의 약속에 해당이 되는 게 아니라면 문장이 틀린 겁니다. 지금은 이렇게 크게 포인트만 설명을 가볍게 해요.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하는 세부 기초문법 지식을 좀 들으면 이런 부분이 어떤 건지를 판단을 더욱 잘 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동사에 관한 어법 문제가 거의 99%다라는 거예요. 지금 사실 위에서 본 것도 대부분이 동사의 쓰임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알았죠? 됐습니다. 이 정도의 큰 줄기를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어법 문제를 풀어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싶네요. 자, 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다시 한번 말하지만은 수능 기출 어법 문제 모음에 관한 내용을 듣든가 아니면은 선생님의 기초 문법 설명을 하나씩 들어 나가면 되겠습니다. 그럼 게이트웨이 문제 보시죠. Recognizing ethical issues is the most important step in understanding business ethics. 저기 파란 형광펜은 글의 핵심 내용, 소재나 중심 단어입니다. 주제라고도 볼 수 있겠죠. Recognizing ethical issues. 자, 여기에 밑줄은 없지만 학교 시험으로 이제 변형이 된다면 이런 recognizing이라고 하는 이 ing 부분에 밑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지금 여기서 동명사라는 것을 쓰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뒤에 나오는 is에 대한 주어의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뭐 하는 것, 뭐 하기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인식하는 것. 그 다음 준동사는 항상 동사처럼 생각해서 뒤에 나오는 명사를 항상 목적어처럼 이해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을 하고 붙여가면 되는 거죠. ethical issue를 recognize 하는 것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윤리적 문제를 인식하는 것은 is 뭐다 비동사이니까 이제 보호가 되겠죠. The most important step이다. 관사부터 명사까지 한 덩어리로 묶으라 그랬습니다. 됐죠? 그 다음 in 전맹구예요. 떨거지 부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뭐에서 understanding 하는 데 있어서 in ing 하면은 뭐뭐 하는 데 있어서 혹은 뭐 할 때도 좋습니다. in ing는 뭐 할 때 이렇게 해석하고 by ing는 뭐뭐 함으로써 뭐 이런 식으로 보통 해석합니다. 어쨌거나 ing 역시 준동사니까 동사처럼 보고 뒤에는 목적어로 가면 되죠. 비즈니스 ethics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혹은 비즈니스 ethics를 이해할 때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석을 다시 해보면 윤리적 문제를 인식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단계이다. 이해할 때 비즈니스 윤리를 이해할 때 뭐 사업적인 부분에서도 어떤 윤리가 적용이 되기도 하죠. 자, 그런 걸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윤리 문제 자체에 대한 인식이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 an ethical issue is an identifiable problem, situation, or opportunity that requires a person to choose from among several actions that may be evaluated as right or wrong, ethical or unethical. 자, 이제 밑줄이 나오기 시작했네요. ethical issue는, 윤리적 이슈는 역시 on부터 시작됩니다. 한정사가 나오면 명사까지 가라 그랬죠. 그런데 이제 오어로 이어지니까 최소한 opportunity라는 명사까지 is의 뒤에 걸리는 보어 덩어리 이렇게 묶어야 합니다. 관사나 소유격 같은 한정사는 명사가 나오는 데까지 무조건 가라. 그래서 한 묶음으로 묶으면 굉장히 문장 보기가 쉬워집니다. 이 문장 구조는 그래서 길지만 사실은 he is a boy 하고 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윤리적 이슈는 identify 알죠? 구분하다, 분간하다. 그래서 identify 할 수 있는 문제, 분간하는 문제 뭐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상황 혹은 기회 뭐 이런 것이다.
뭐 문제가 됐건 상황이 됐건 기회가 됐건 어쨌거나 뭐 식별 가능한 그런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문장 기본 구조는 끝났고 명사 다음에 that 절 나오니까 수식하면 되겠어요. 어쨌거나 이 전체가 하나의 명사다라는 시각으로 이렇게 봤다면 결국 명사 다음에 that 하고 나오는 절이니까 수식하는 형용사절로 이해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다는 것은 자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이 영어에서 쓰이는 웬만한 접속사가 다 나와 있는 건데 방금 형용사라고 했습니다. 바로 여기에 that이 쓰이고 있지요. 이렇게 형용사 자리에 있는 that은 관계사입니다. 그 중에서 관계 대명사예요. 이 자체가 대명사의 구실이기 때문에 뒤에는 이렇게 불완전한 문장 구조가 흔히 온다는 겁니다. 주어나 목적어 중에 한 부분이 빠져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주어가 없으면 얘가 주어 역할을 대신하니까 주격 관계대명사. 목적어가 빠져 있으면 목적어를 대신하는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빠져있는 주어나 목적어는 어디 있는데 바로 얘가 수식하는 명사가 소위 선행사라고 부르면서 여기에 있는 것이 뒤에 나오는 이 명사를 대신하고 있는 부분인 거죠. 여기에 동사에 혹시 밑줄이 있으면 결국은 선행사인 명사를 보고서 여기 동사의 수, 시제, 태 이런 부분을 따질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됐어요. 어쨌거나 여기 requires의 밑줄은 없지만 학교 시험에서 변형이 가능한 부분이다 라고 생각해주고 여기에 requires가 맞는가를 따져야 되는데 동사부터 나오고 있으니까 결국 앞에 있는 이 명사가 바로 주어의 역할하는 부분이다 생각하면 되는 거지요. 보다시피 어가 붙었어요. 그리고 우화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각각 개별적으로 어차피 이해를 하게 됩니다. 얘를 받든 쟤를 받든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뭐가 됐건 간에 단수입니다. 그러니까 3인칭 단수가 주어인 거니까 일반 동사 뒤에 현재 시제에서 s 붙는 거 별 이상 없죠. 그 다음 수, 시제, 태를 따진다 그랬습니다. 동사에 밑줄이 있을 때 우리가 따져야 하는 핵심은 수, 시제, 태, 수시태. 그죠? 그러면 수는 맞고 시제는 뭐 전체 앞뒤 문장이 다 현재 시니까 현재 시제도 맞고 그 다음에 태는 목적어의 유무를 보통 보면 됩니다. 그랬을 때 뒤에 어가 보이는 순간 관사가 있다는 것은 명사가 있다는 표시니까 동사 뒤에 명사는 되게 목적어니까 목적어도 있네. 그러면 능동태도 이상 없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따질 줄 알아라 그 말입니다. 그 다음 혹시나 준동사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랬죠. 만약에 that이라는 접속사가 없으면 이렇게 없으면 그냥 requires라는 동사는 틀린 겁니다. 만약에 얘가 없으면 결국 접속사가 없이 동사를 쓸 수는 없기 때문에 뭐를 쓰면 되느냐? 준동사라는 걸 바로 사용하면 되는 겁니다. 어떻게 써주면 되겠어요? requiring 하면 ing로서 수식할 수 있게 되죠. 만약에 that이 없으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해가 안 되는 친구들은 기초문법을 좀 더 열심히 쌓아야 되고 이해가 되면 이랬구나 라고 이해하면서 문제를 풀면 되겠어요. 아무튼 다시 자 require 동사 다음에 a person 목적어 나왔고 그 다음에 투부정사죠. 목적어 다음에 투부정사 결국 우리가 그냥 a person을 필요로 한다 하고 문장 끝나면 이상한 거예요. 그죠? 사람을 필요로 하는 기회다. 이건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person이 뭐를 하는 동작이 드러나 있는 목적격 보호로 바로 이해해주면 되는 거죠. 이렇게 앞에서부터 뒤로 가는 식으로 문장을 볼 줄 알아야 뒤에 요소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도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5형식 구조로 봐야 돼요. 그래서 사람이 to choose from among. 자, 이거 굉장히 좀 드문 표현입니다, 사실은. 영어에서는 전체 다음에 또 전치사를 못 쓰는 경우가 대부분 이제 희한하게도 이 from은 among과 함께 선택할 수 있는 어떤 범위 사이에서 고르는 뭐 그런 개념일 때는 from among을 이렇게 씁니다. 이건 뭐 걔들의 쓰임이니까 뭐 인정해주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각각 별개로 from도 전치사고 among도 전치사지만 이 둘은 희한하게도 같이 쓰이는 게 맞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뭐 사이에서부터 선택을 할 것을 요구한다 이렇게 돼야 돼요. several actions 몇 가지 행동 사이에서 선택을 하도록 요구하는 그런 문제이다라는 거죠. 됐습니다. 그 다음에 that 하고 또 나옵니다. 자, 우리가 바로 점검했던 것과 똑같은 밑줄이 놓여져 있죠. 여기에 that은 역시나 앞에서 봤던 that과 쓰임이 같습니다. 똑같죠. 명사 다음에 that
목적절이 나와 있으면서 주어가 보이지 않으니까 선행사가 주어일 테고 여기에 바로 종속절 안에 동사부의 밑줄이 있으니까 수시때 따진다 그랬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메이라는 조동사가 있네요. 그러면 시제 같은 거 날려도 되겠죠. 왜? 조동사 뒤는 기본적으로 동사 원형이 오니까 뭐 s가 붙거나 뭐 ed가 붙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시하세요. 수도 역시 신경 안 써도 되겠죠. 무조건 원형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s를 붙이거나 할 일이 없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태만 보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be evaluated 수동태가 나와 있으니까 뭐의 유무를 본다? 목적어의 유무. 왜냐? 태라는 것은 뭐다 그랬어요? 주어와 목적어와의 관계 자체가 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얘가 어떤 동작을 해서 목적어에게 영향을 미치면 능동태. 그 다음에 태는 수동이 되면은 결국 주어와 목적어와의 관계를 바꾸는 거기 때문에 목적어를 주어 자리에 가져와서 표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뀌었다는 표시로서 동사를 BPP와 같은 형태로 만들어주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주어는 이제 중요해지는 게 아닙니다. 주어는 어차피 by 목적격으로 전치사로 떨거지구가 되니까 무시해도 좋아요. 그리고 뒤에 남아있는 것들이 여기에 이제 자리 잡겠죠. 어쨌거나 수동태 뒤에는 명사가 보이지 않더라. 물론 여기에도 우리가 주의할 게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4형식, 5형식 문장이었거나 뭐 다른 좀 특별한 경우에서 명사가 보일 때도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일반 동사들은 대개 3형식 구조의 타동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수동태 뒤에는 명사가 보이지 않더라. 이게 가장 핵심입니다. 그래서 외워야 할 중요한 그런 4, 5형식으로 주로 쓰이는 동사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면 대개는 뒤에 명사가 보이지 않으면 수동태가 맞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뒤에는 보다시피 as 이하의 떨거지가 나와 있을 뿐입니다. 목적어 역할할 명사 같은 건 보이지 않아요. 목적어가 없다는 얘기는 태가 바뀌었다는 얘기. 그래서 수동태가 맞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해석에서 의미까지 맞으면 1번은 이상이 없는 거죠. 자, 그렇다면 해석을 해봅시다. may be evaluated. 평가되어질 수도 있는 몇 가지 행동 사이에서 선택을 하는 거죠. 그 다음 as는 전치사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옳거나 혹은 틀린 것으로 평가가 되거나 그 다음에 윤리적이거나 비윤리적인 것으로 평가가 되는 그런 여러 가지 행동들 중에서부터 선택하도록 요구하는 그런 식별 가능한 문제, 상황 또는 기회이다. 역시 말은 주옥같이 어렵게 했습니다만은 핵심은 identifiable 이죠. 결국 위에서 recognize 하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ethical issue는 identifiable 한 뭐 그런 것이다.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choose 선택을 하는 거죠. 뭐 옳건 그르건 뭐 윤리적이냐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각각 이제 평가가 주어지면서 선택할 수 있는 뭐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윤리의 문제는 항상 뭐 다 그렇습니다만 되게 선택이죠. 그래서 어느 쪽을 선택해서 내가 이걸 할 것이냐 뭐 저걸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순간의 판단에 의해서 어떤 행동을 잘할 수도 있고 나쁘게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잘못하다가 걸리면 깜빵하는 거고 뭐 그런 겁니다. 그리고 잘하면 뭐 상도 받을 수 있는 거고 됐어요. 아무튼 1번은 맞다. 그 다음 2번 learn 동사 원형이 문장의 첫머리에 있는 거 open the door 문 열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 명령문이죠. 자, 명령문으로 이해서 동사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문장을 보기 시작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how to 부정사, 의문사 to 부정사죠. 부정사의 명사용법의 대표 형태입니다. 그래서 learn의 목적어니까 이것도 이상 없어요. from alternatives 전명구까지 같이 걸린 내용으로 보면 되고 and 다음에 make 또 동사가 나왔네요. 명령문 또 이어지고 있습니다. 등위 접속사가 있으니까 동사 또 나온 거 이상 없죠? 됐습니다. 이까지도 이상 없어요. 그래서 또 make decision 해라. 근데 허걱 또 requires 라는 확실한 s까지 붙은 동사의 형태가 짜잔 등장했네요. 이상하다 생각이 바로 들어야 합니다. 앞에서 어법 문제를 푸는 큰 줄기에서 설명을 했죠. 지금 접속사는 and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동사는 learn, make, 거기다가 requires. 이건 뭐 빼박 동사 형태입니다. 어쩔 수 없죠. 그러니까 얘는 건드리면 안 될 부분이고 최소한 앞에 learn을 건드리거나 make를 건드려야 하는 겁니다. 근데 make에도 밑줄이 없어요. 그렇다면 일단 learn은 무조건 틀린 겁니다. 왜? 접속사는 동사보다 하나 적어야 한다 그랬어요.
지금 동사가 3개니까 접속사는 2개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밖에 안 보입니다. 만약에 이게 나열의 구조라면, 동사가 나열되는 구조라면 and는 여기에 있으면 안 돼요. 마지막 나열되는 동사 앞에 and가 있거나 했어야죠. 여기는 차라리 콤마로 땅 찍어주면서 동사부의 나열이었다면 learn, make, and, require 이렇게 가야죠. 여기에 s가 붙어 있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 라고 바로 알아야 해요. 이 문장은 그래서 틀렸다라는 걸 알았으면 접속사 없이 동작은 드러나야 하고 이제 문장의 주어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 여기에 to를 붙이는 어미 변화를 주는 투부정사의 to learn을 만들어 주거나 아니면 ing를 붙이는 어미의 변화로 learning을 만들어 주면 이제는 문장이 되는 거죠. 이 requires에 대한 이 동사에 대한 주어 부분의 역할을 하도록 만들어 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기 있는 이 make는 동사가 아닌 거죠. and라는 등위접사로 연결되고 있으니까 앞에 동사부, 평행구조는 같은 문법 범주끼리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동사부에 해당이 되는 원형이 있는 choose에 연결이 되는 to 부정사의 원형으로 이어지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how to choose and how to make a decision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게 해결이 되죠. 그럼 이제 to learn을 쓸 거냐, learning을 쓸 거냐 이때는 문법적으로 둘 다 써도 됩니다. 주요 역할하는 명사적 용법으로 부정사의 명사 용법도 되고 그 다음에 동명사도 되니까. 근데 보통은 이럴 경우에는 learning을 선택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왜냐하면 이 부정사의 형태로 주어 자리에 오는 일은 별로 흔한 게 아닙니다. 소위 구의 형태가 되기 때문에 영어는 구의 형태로 길게 오는 주어 별로 안 좋아라 해요. 물론 써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은 to learn보다는 learning이 좀 더 적절한 거의 명사화된 표현이기 때문에 좋고 뒤에도 또 의문사 투부정사도 바로 나기 때문에 만약에 to learn을 써가지고 to learn how to choose 이렇게 나오면 조금 뭐랄까 겹치는 느낌이랄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learning how to choose from alternatives 이게 좀 더 자연스러운 표현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첫 문장에서도 recognizing ethical issues 하고 나왔잖아요. 네, 저것과 거의 맥을 같이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도 to recognize라고 써도 문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그 쓰임이 뭔가 좀 편하지 않다. 그런 느낌이라고 느낌적 느낌이랄까. 네, 그렇습니다. 얘들의 언어 습관이. 그래서 learning이 가장 적절한 맞는 표현이다. 그래서 이제 지우겠습니다. 그래서 learning 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준동사 learning이니까 동사처럼 보면은 이제 how to choose가 목적어. 맞죠? 그래서 뭐를 배우는 것이냐? How to choose from alternatives. 대안으로부터 양자택일이죠. alternatives. 그래서 결국은 선택 상황입니다. 앞에서 얘기했던 choose의 상황. 이런 선택, 대안 등으로부터 어떻게 선택을 해야 하는가, 그리고 또 어떻게 결정해야 하는가를 배우는 것은 requires. 필요로 한다, 요구한다. 그 다음에는 not only but also가 있으니까 require의 목적어가 not only but also에 2개가 걸려 있겠죠. 자, 필요한 내용은 뭐뿐만 아니라 good personal values 요거 뿐만 아니라 but also knowledge competence를 필요로 한답니다. In the business area of concern에서 자, 그래서 뭐뿐만 아니라 good personal value 좋은 개인의 가치 결국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가치관의 어떤 기준 이런 게 필요하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선택을 할 때는 뭔가 이렇게 자기가 가진 나름대로의 good한 personal value를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게 필요할 뿐만 아니라 또한 knowledge competence 지식 능력, 그냥 지적 능력도 좋고, 결국은 여기서는 뭔가 앞에서 얘기한 identify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지적 능력을 의미하겠죠. 일종의 판단력, 가볍게 얘기하면 결국 가치관, 이 정도가 되겠고, 얘는 판단력, 분별력, 이런 것을 필요로 한다는 겁니다. 결국 선택을 잘하기 위해서는 이런 게 필요하다. In the business area에서 사업의 분야에서 concern에 관심의 어떤 사업 영역에서겠죠. 즉 관심 사업 분야에서. 그 다음 문장 Employees also need to know when to reply on their organization's policies and codes of ethics
or have discussions with coworkers or managers on appropriate conduct. 네, 앞에서 우리가 정리했던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씩 다 나오고 있죠. 이번에는 or라는 등위접수 다음에 밑줄이 있습니다. 바로 평행구조, 병치구조, 병치법을 따져란 얘기죠. 이 평행구조를 따질 때 성급하게 그냥 앞에 동사 형태 보고 무조건 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하다가는 실수를 해요. 반드시 거기에 걸리는 게 의미적으로도 맞는지를 반드시 따져야 돼요. 해석이 중요합니다. employees, 직원들이죠. 종업원들이 또한 need to know, 알 필요가 있다. when to rely on, 의문사 투부정사 또 나왔네요. 목적어, 의문사 투부정사는 무조건 명사용법이에요. 그래서 언제 rely on, 뭐뭐에 의지해야 할지, their organization's policy에. 그 다음에 and 나왔는데 이건 cause of ethics라는 명사와 이 their organization's policy를 연결하는 and죠. 그러니까 요렇게 묶이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그들의 조직의 정책 그리고 cause of ethics, 윤리적 수칙 이런 게 되겠죠. 코드 하면 법전, 법규 이런 걸로 자주 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윤리적인 규칙, 자 이런 것들에 언제 의존해야 할지를 알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or 등위접속사 and but or 다음에 이렇게 밑줄이 있으면 평행구조 묻는다. 여기에 그렇다면 have라는 동사가 나와 있으니까 앞에 동사부에 연결이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자 요건 딱 봐도 문제 될 게 없어요. 그쵸? 왜냐하면 주어가 복수가 나오는 바람에 s가 붙을 일이 없잖아요. 수, 시제, 태를 따지는데 수는 복수니까 그냥 have 나와 있는 것도 이상 없고 그 다음에 need to 부정사에 걸려도 원형이니까 원형이 된다 해도 have니까 이상 없어요. 그쵸? 그 다음에 시제는 현재니까 s 더욱 필요 없죠. 복수니까 s 필요 없고 태는 have 다음에 discussions라고 명사가 있잖아요. 목적어 있으니까 능동태 맞습니다. 이렇게 꼭 따져줘야 돼요. 혹시나 and but or 다음에 있다고 해서 무조건 병치구조만 따지고 뒤에는 안 보고 이러면 안 돼요. 동사의 밑줄이니까 역시 태까지 확인을 반드시 해줘야 됩니다. 만약에 목적어 없으면 1번의 경우처럼 수동태가 돼야 되잖아요. be had 이런 식이 돼야 됩니다. 아무튼 지금은 그런 건 아니고 자 그리고 이제 결국은 최종적으로 의미를 해석해보면서 맞는지 판단하는 거예요. 자 have discussions with 누구와 토론을 하는 거 당연히 동료 워크와 토론을 하는 거니까 employees를 주어로 삼는 거고 need to에 걸려도 좋고 안 걸려도 좋네요. 근데 걸리는 게 문맥상 더 좋네요. 이렇게 할 필요가 있고 또는 있거나 아니면 토론을 할 필요가 또한 있다. 이렇게 걸리는 게 문맥상 더 적절하네요. 왜냐하면 어떤 윤리적인 부분에서 선택을 이렇게 하는 부분의 문제에서 어떻게 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금 충고 비슷하게 해주는 거니까 그냥 토론을 한다. 이게 충고를 주는 내용이 될 수가 없죠. 그냥 이 사람들이 잘 그렇게 이미 토론하고 있는데 맞죠? 됐습니다. 아무튼 정확하게는 need to에 걸리는 no와 대등하게 연결되는 have다. 이렇게 이제 최종 결론을 내릴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동료와 토론을 할 필요가 있거나 혹은 그 다음에 or는 manager하고 coworker를 연결하는 or죠. unappropriate conduct, 적절한 행동에 대해서 함께 토론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잘 모르겠으면 같이 의논해가지고 또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하면서 나름대로 윤리적인 어떤 선택을 하는 거겠죠. 그 다음 문장 Ethical decision making is not always easy because there are always gray areas that create dilemmas, no matter how decisions are made. 자, 이번에는 that의 밑줄이 있네요. 자, 그러니까 이 that절이 전체 문장에서 어떤 자리에 있는가를 따지어서 판단해야 됩니다. Ethical decision making 이 주어죠. 그러니까 요거는 사실은 여기에 이렇게 줄이 하나 있으면 더 좋았을 걸. 그죠? 윤리적 결정 내리기가 되는 겁니다. 어쨌거나 동명사로 주어. 자, 윤리적 결정하기는 is not always 부분부정이죠. not always 학교 시험이라면 챙길만 하다. 항상 뭐하진 않다. easy하지는 않다가 되겠죠. 항상 쉽지는 않다. 윤리적 결정 내리기가 항상 쉽지는 않다. 그 다음 because 부사절입니다. 떨거지예요. 떨거지 부사절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자, 접속사 나왔으니까 또 이제 세 문장 나온다 생각하면 됩니다. there are 유도부사들이 이끄는 문장이죠.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명사가 주어죠. always gray area가 있다. there is a bug 하고 같은 겁니다. 어려울 거 없어요. 항상 회색의 분야가 있다.
우리가 회색 분자 이렇게 하는데 사실 참 이거 표현 마음에 안 들어요. 사람이 꼭 어느 쪽 한쪽에만 서야 하나요? 중립적인 의견도 있을 수 있고 편들기 자체가 싫은 것도 있고 나름 제3의 어떤 생각이나 이런 걸 가진 사람도 얼마든지 있는데 무조건 양분해야 된다라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게 좀 심한 것 같아요. 아무튼 마음에 안 듭니다. 어쨌거나 그래도 이런 그레이 에어리어가 있기 때문에 항상 쉽지가 않다. 문장 끝나도 되죠. 어쨌거나 이제 that이 나온 자리는 뭐냐? 당연히 gray areas라는 명사, 주어인 명사 다음에 나오는 that절이니까 형용사절입니다. 그죠? 다시 한번 볼까요? 명사 다음에 나온 that절이에요. 형용사절로, 관계사로 접근을 하는 거죠. 됐죠? 그 다음에 일단 수식을 해보고 이제 문장 뒤를 보니까 create라는 동사가 나오고 있네요. 주어가 없네. 그쵸? 주어가 없네. 결국 주어를 대신하는 역할, 선행사가 그 주어다 라고 했지요. 예, 아무 이상 없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create의 뒤에 있는 딜레마는 목적어가 되겠고, 그래서 이 that은 주격 관계 대명사로서 앞에 있는 gray areas를 주어로 삼는 관계대명사 that입니다. 아무 이상 없죠? 네, 여기까지 해서 판단을 해버리면 돼요. 왜냐하면 컴마 다음에 no matter how 하고 또 절이 나오잖아요. 자, 요겁니다. however, no matter how와 같아요. 얘는 무조건 부사절입니다. 그러니까 떨거지에 절이 덧붙어 있을 뿐인 겁니다. 문장에서. 그러니까 앞에 문장 구조에는 어차피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더 볼 거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문법적 판단은 이미 끝내도 좋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참고로 봤으니까 no matter how나 however나 같은 것이고 어쨌거나 얘는 부사입니다. 그래서 뒤에가 완전한 문장이 온다. 이 정도 역시 참고를 하면 되겠어요. 자, 이제 해석 가보죠. 그럼 어떤 회색 분야냐? create dilemmas. 딜레마를 만드는 그런 회색의 분야가 항상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뭔가 선택하기 힘든 그런 상황을 딜레마라 그러죠. 딜레마 상황을 만드는 회색의 부분도 분명히 이제 항상 있기 때문에 그렇게 윤리적 결정을 내린다는 것이 항상 쉽지만은 않다. No matter how. 양보의 편이죠. 할지라도 no matter how decisions are made. 어떻게 결정이 만들어진다 할지라도. 즉 결정이 어떻게 내려지든 간에. 그래서 물론 이 자리 no matter how 대신에 however decisions are made 해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됐습니다. 와, 너무 상세히 설명하니까 진짜 지문 하나 설명하는데도 한참 걸리네요. 네, 그 다음 for instance, 예를 들면 should an employee report on a coworker engaging in time theft? 뭐 해야 되는가? employee가 보고해야 되느냐? 뭐에 대해서? coworker, 동료죠. engaging in, 어디에 몰두 혹은 전념하는 time theft에 thief 하면 훔치는 거죠. 도둑입니다. 그래서 time theft, 시간 도둑이죠. 시간 도둑은 결국 시간 축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뺀질뺀질거리는 그런 거에 종사하는 거니까 한참 몰래 숨어가지고 게임을 한다든지, 그죠? 이런 동료에 대해서 보고를 해야 하는가? 그렇죠. 참 이런 거 고자질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 것까지도 윤리적 문제일 수도 있겠죠, 물론. 네, 그 다음 should a salesperson이 leave out이니까 바깥으로 빼놓는 거죠. 바깥에 남겨두는 거니까 빼놓는 겁니다. 팩트를. product poor safety record. 제품에 좋지 않은 poor한 그런 안전의 기록에 관한 사실을 빼버려야 하는가? His presentation에서 to a customer에 대한 presentation이죠. 즉 고객한테 제품에 대해서 설명할 때 이렇게 사실은 어떤 하자의 부분이 있는데 이거 설명 안 하면 팔아먹을 수도 있는데 굳이 이거 설명해야 돼? 이건 큰 아주 윤리적 문제죠. 그 다음 어쨌거나 그래도 개인의 판단의 문제입니다. Such questions require a decision maker to evaluate. 이렇게 가야 되겠죠. 역시 동사 다음에 목적어 나왔는데 그냥 decision maker를 필요로 한다가 아니죠. 이 사람이 결국 뭘 할 것이 필요하다가 돼야 되겠죠. decision maker만 필요하다 땡 내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역시 목적어 다음에 투부정사가 목적격 보호로 이 목적어가 뭐 하는 것을 필요로 한다라고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질문은 결정하는 사람이 평가할 것을 요구하는 겁니다. 평가하도록 요구하는 겁니다. 그 다음 준동사 evaluate는 또 동사처럼 보고 뒤에 나오는 명사를 목적으로 가져가면 되죠. 뭘 평가해? 바로 the ethics, 윤리를. 뭐의 윤리냐? 오브 있으면 한 덩어리로 보라 그랬죠. His or her choice, 바로 그 사람의 선택의 윤리를 평가하는
하도록 하는 거죠. 그리고는 and 다음에 decide는 역시 앞에 걸리는 evaluate에 대등하게 이어지는 부분이다 생각하면 되겠네요. 왜냐하면 내용이 그렇잖아요. 평가하고 이제 결정을 하는 거가 돼야 되죠. 그래서 이제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일단은 평가한다는 얘기는 나름 판별, 식별을 해서 최종 판단, decide를 하게 되는 걸로 가는 거니까 decision maker가 이걸 평가해서 결정을 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 질문들이 이런 결정을 하도록 요구하는 거니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이 결정을 내리는 사람은 바로 이런 질문들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평가해서 결정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영어식 물주구문으로 나오면서 말이 조금 어려운 듯하지만 별거 없어요. 어쨌거나 또한 decide는 준동사로서 이어가는 겁니다. to evaluate and to decide. 준동사는 항상 동사처럼 본다. 그 말은 이 뒷자리는 decide의 목적어 자리. 목적어 자리니까 명사의 역할을 하는 말이 있으면 맞는 거예요. 그럴 때 whether to. 자, 앞에서도 여러 번 얘기했죠? 의문사, 투부정사. 기억나나요? 어디 있었나요? 여기 how to choose 있었죠? 그 다음에 when to reply 있었죠? 자, 이렇게 의문사, 투부정사는 분명히 명사적 용법입니다. learn의 의미상의 목적어. 이거 learning이 돼야 된다 그랬죠. learning이라는 준동사의 목적어. 여기도 to know라는 투부정사 준동사의 목적어. 맞죠? 똑같이 decide라는 to decide에 걸리는 준동사의 목적어. 그래서 의문사 투부정사. 어지간하면 이상 없이 맞다라고 판단하겠는데 문제는 가끔씩 이 자리에 whether이 아니라 if를 제시를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이건 안 돼요. 자, 또 한번 접속사편을 보죠. 여기에 보면 whether도 있고 if도 있습니다. 자, 둘 다 중간에 걸려있죠. 지금 점선 여기에 이렇게 걸려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점선을 따라가 보면 부사에도 걸려있고 명사에도 걸려있습니다. 그러니까 whether와 if절 둘 다 명사절로도 쓰이고 부사절로도 쓰여요. 그러니까 어법 문제는 아무렇게나 내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비슷한데 다른 성질이 있는데 그것이 과연 어떻게 다른가를 묻는 어법 문제를 대개 내게 돼 있습니다. 뜬금없이 엉뚱한 거하고 잘 안 내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여기서 보면 that과 what 이거 자주 나오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어떤 때에는 이 who나 which와 관련해서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좀 큰 범주에서 보면은 여기 who, which 이 부분까지도 같이 뭐 얘냐 뭐 이렇게 묻기도 하고요. 이런 식으로 묻습니다. 어법 문제는. 아무튼 whether와 if 둘 다 명사절도 될 수 있고 부사절도 될 수가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아는 게 좋다라는 얘기입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갔으니까 핵심만 얘기할게요. 명사절일 때 이 둘 다 뭐뭐인지 아닌지의 의미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whether의 대용어로 if를 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사 자리에서 있다면 고민할 거 없어요. 해석만 해보면 되죠. 왜냐하면 whether은 부사 자리에서도 뭐인지 아닌지 뭐이든 아니든 뭐 이렇게 해석이 되지만 if는 부사절일 때는 뭐뭐라면이 되잖아요. 가정법 문장의 조건절에 if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예 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부사 자리에서는 그냥 의미만 해석해보면 끝. 문제는 그래서 명사 자리에 나왔을 때입니다. 아시겠죠? if냐 whether이냐의 핵심 어법은 바로 명사 자리에서 의미가 같기 때문에 이걸 쓸까 저걸 쓸까를 물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첫 번째 포인트는 whether은 or not이라는 이 말과 주로 쓰인다라는 거고 if의 경우는 이렇게 쓰이는 예가 없다 이렇게 생각해도 좋아요. 그 다음 if가 명사절에 쓰일 때는 오직 동사의 목적어 자리에서만 쓰입니다. 이것도 순수한 쓰임이에요. 순수하게 문장의 동사의 목적어 자리에서만 whether를 대용해서 if를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이라도 변형된 자리는 안 돼요. 명사 자리는 주어, 목적어, 보호 자리죠. 주어 자리 못 쓴다는 얘기입니다. 뭐를? if절을. 보호 자리에도 못 쓴다는 얘기입니다. if절. 그 다음에 전치사 뒷자리도 명사 자리예요. 근데 이런 자리에도 if절은 못 씁니다. 오로지 목적어 자리에서만 쓰여요. 그리고 or not을 붙이지도 않습니다. 그 다음에 당연히 변형된 형태인 의문사
투부정사의 이런 명사적 용법의 자리에도 의문사 whether를 대용해서 if를 쓰지 않아요. 이 자리에도 if는 쓰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의 구분에 대해서 문법책이나 사전을 찾아보면 설명이 마구마구 나와 있습니다. 복잡해요. 결국은 이에 대한 설명들이 대부분이에요. 그걸 결국 다 빼고 나면 딱 하나 남죠. 오로지 동사의 목적어 자리에서만 if절로 whether를 대용해서 쓸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변형된 형태도 못 쓰고 오한낫을 붙여서도 쓰지 않아요. 전시사 뒷자리도 안 쓰입니다. 주어 자리도 안 써요. 보호 자리도 안 쓰입니다. 오로지 동사의 목적어 자리에서만 순수하게 whether를 대용하는 if를 쓸 수 있습니다. 됐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자리에 if를 쓰면 틀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if to ask 이런 식의 표현은 아예 못 쓰는 형태입니다. 아시겠죠? if절이 명사 자리에 쓰일 수 있는 자리는 오로지 문장의 동사 뒤에 목적어 자리에서만 if절을 목적으로 인지 아닌지로 whether를 대용해서 쓸 수 있다까지 챙기겠습니다. 힘드네요. 한 지문 설명하는데 너무 오래 걸린 것 같습니다. 길을 빨렸네. 이제는 뒤에 가서는 굳이 이렇게 볼 필요가 없겠죠. 한번 이렇게 찬찬히 더듬어서 점검을 했으니까.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